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인데 이미 힌트를 잡으셨을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난 기수 때 얘기했던 얘기들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매크로 상황과 미국 매크로와 채권 시장을 이제 연동해서 볼 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한 세 가지 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는 요 연준 금리를 축으로 해서 연준 금리보다 위에 가 있는 국채 금리가 위에 가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레벨이라는 거고, 반대로 3.8 작년에 연초 저점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실업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 나빠지거나 또는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렇게 커질 때는 3.8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씀 좀 드렸어요. 특히나 제가 리세션을 우려하는 레벨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연준이 정한 4.3이거든요. 4.3 위로 뚫리면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요게 리세션 스퀘어 존, 그러니까 3.8 아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프트 랜딩 존. 소프트 랜딩 존은 뭐였냐면은 금년에 연준이 전망한 어떤 금리 레벨,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레벨에 정확한 연준이 전망한 물가 레벨, 코어 CPI, 코어 PCE,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전망. 실업률 4.3이었고 물가 2.5였죠. 즉 물가가 한 2.5% 정도로 수렴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4.3 위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연준이 정의한 소프트 랜딩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는 그 레인지가 한 요 정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은 이제 지금 연준 금리 상단보다 더 위에 와 있잖아요. 지금 4.6이니까 즉 현재는 인플레이션 스퀘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꽤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리세션 우려감 이런 것들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그 어떤 결과치로 결국은 시장의 연준의 금리 전망이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2번 인하해요, 4번 인하해요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 전망이 많이 인하할 거라고 하면은 국채 시금도 내려가고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했죠? 4.375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4.5에서 4.25의 중간값이 여기인데, 이런데 현재 연말까지 반영되어 있는 금리, 그러니까 연준 금리 레벨은 3.955거든요. 3.955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38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연준이 현재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거란 기대감이 있어야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수업,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수와 그 10월달 기수에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전망하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했냐면 BCA입니다. BCA 자료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요거는 금년 연말에 실제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현재 금리 인하가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금년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 레인지 요 박스에 될 것이고, 그러면은 현재 4.25에서 4.5인데 금년에 금리 인하 없어.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내년 또 12달, 그러니까 2026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전망되면 이렇게 현재 여기 되겠죠. 즉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4.6 내지 4.6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로만 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금년에 없고 또는 없으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없을 거라 기대할 때는 4.69 정도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게 여기 산식에 정리를 하면은 BCA가 하는 건 항상 뭐냐면 첫 번째 방법론 시장금리 전망이죠. 첫 번째 실제 연준 금리가 연말에 어디까지 갈 거냐. 두 번째 연말 시점에 내년에 금리 인하 추가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국채 금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건 거의 이 정도 느낌이죠. 즉 현재 금리가 에서 추가를 못 내릴 것 같고 또는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금년에 못 내려, 내년에도 금리 못 내릴 거야 라고 반영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한 번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그죠? 한 번 금리 인하 할 수 있는데, 한 번 금리 인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까. 지금 연말까지 38bp 정도 됐죠. 그러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38bp면 현재보다 레인지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고, 그럼 여기면 여기인데, 근데 현재 4.6 정도라는 거는 요 느낌이죠. 요 느낌. 그죠? 그럼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그러니까 아까 여기 39bp 정도 인하가 전망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의 금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내년에는 한 0.25 정도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말에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전망될 건, 예를 들면 요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가고, 그리고 내년에도 한 100bp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3.3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정반대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은 나쁘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면 여기서 금리 못 내려. 현재에서 금리 못 내린다 합시다. 못 내려고 나쁜 케이스로 오히려 금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요 정도 레벨이죠. 즉 뭐냐면은
시장에서 막 5%, 6%, 7%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BCA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면은 설령 금년 추가 금리 인하를 못하고 또는 오히려 반대로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막 폭등해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금년 내내 여러분이 좀 스크린샷이나 또 다운로드해서 요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요번 1월 달이죠. 물가는 전월가 물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1월 달에 발표된 물가는 12월 달 물가가 12월 달 거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다 아시는 바처럼 지난주였나요? 지난 주간에 발표됐는데 물가는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0.23 발표 핵심 코어 CPI가 0.23대 5 이렇게 하락했죠. 그래서 3.3에서 3.25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물가가 내렸다라고 해서 좀 시장이 지난 전주에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되게 좀 환호를 좀 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부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물가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견해의 논거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물가가 이렇게 분기별 데이터가 있는데, 분기별 데이터 중에서 1월 달에는 1Q가 보통 계절성으로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1Q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2월, 3월, 4월이죠. 그런 어떤 시즈널티가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를 뭐 무지막지하게 때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지금 이제 선택적으로 좀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세가 좀 현재가 높으면 어쨌건 간에 템포럴리 단기적으로 물가를 좀 올릴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관세 요인과 이거가 같이 맞물리면은 향후 석 달 정도는 생각보다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단기적 인플레이션이 약간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는 첫 번째 논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미국의 코어 CPI 핵심 물가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매년 1분기가 가장 높고 나오고 그다음 이후에 쭉 빠집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영문 자료 그대로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1분기가 가장 좀 뜨겁게 나오고 23년, 24년 보니까,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계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금년 1분기도 조금 생각보다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더 세게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니까 계절적으로 1분기 데이터가 좀 세게 나온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숏텀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있을 것이요. 그러나 미드텀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숏텀, 템포러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요거는 1기 트럼프 정책입니다. 1기 트럼프 정책일 때 보면은 이때 2018년 여름부터 이제 관세 정책을 했는데, 아마도 보통 이제 관세를 때릴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요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물가 구성률 쉘터, 그리고 여기 뭐였죠? 집을 제외한 코어 서비스, 요 두 가지는 관세랑 별로 영향이 없죠. 주로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굿즈, 상품을 수입하는 게 영향을 줄 텐데, 요 검정색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관세를 때리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다가 관세를 때리고 아주 초기 한 5개월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다시 5개월 뒤엔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요. 즉 뭐냐면은 2018년, 2019년 한 1년 정도를 보면은 초기 한 5개월 정도는 또 아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쉘터나 서비스한테 미국 내에서는 쉘터나 그러니까 거주나 서비스 부분에 영향이 없는데, 이제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될 물건 중에서 영향을 받는 굿즈 CPI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떴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영향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분기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즈널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이번 1기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거의 한 2년 뒤에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스타트 바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도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면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시즈널티와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 뭐 짧게 2, 3개월, 길게는 3, 4개월 정도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때가 28년 9월 달과 2019년 1월 달, 요때가 8월 달부터 관세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직후에 5개월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이템별로예요. 그러니까 핵심 CPI, 코어 CPI, 그리고 코어 상품 CPI,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CPI, 요거는 주거 CPI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는 요 구분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 앞에 요 구간은 뭐냐면은 관세를 때리기 전에 관세 여기 레벨이고, 여기는 관세를 때린 초기고, 여기는 5개월 뒤에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중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일단 보실래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때리기 전에가
0.5에서 초기 한 5개월 2.7이었고, 근데 또 다시 5개월 지나니까 다시 떨어져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거 팬데믹과 관계 있는 거? 아니요. 팬데믹 이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팬데믹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핵심 CPI 정도로 보면은 원래 고전에 한 5개월은 1.5였는데, 다 때리고 한 4, 5개월은 좀 세게 나오고, 그 이후엔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렇게 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놈이 뭐냐면 요거죠. 다른 거는 뭐 크게 영향 없죠. 예를 들면은 쉘터 CPI 별로 해당 사항 없고, 그리고 이거 조금 영향 있네요. 조금 있었네요. 서비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굿즈. 해외에서 물건 가져오는 거 보니까 이전에 영향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이때 플러스 2.4 그러나 다시 한 5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마이너스 가더라. 예,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 정책에 따른 단기와 중기 전망을 말씀드린 게 아주 숏텀으로는 관세 영향에 따라서 아까 시즌 레테와 맞물려서 생각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은 어떻게 되냐면은 2, 3, 4 뭐 길게 하면 한 4개월, 5월달까지,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관세 정책의 이펙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러니까 숏텀 업사이드, 인플레이션 업사이드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관세가 경제의 이코노믹 뭐 표현이 그런데 레깅 이펙트, 경제에 약간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는 경제 좀 위축되면서 이렇게 물가가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사점은 이제 업사이드 이렇게 단기적인 업사이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또 이후에는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그럼 국채금리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는 그러면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망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이게 명확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시장에 대상할 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이런 좀 올라온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그다음 뭐야? 예를 들면 물가가 예를 들면 관세 때문에 물가 좀 더 자극되면 이제 경제가 위축될 거거든요. 그럼 그다음 그다음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뭐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 요인에 포커스를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 요인에 더 포커스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정반대로 또 시장이 굉장히 선행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숏텀으로는 5% 살짝 터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중기적 미드텀에 여기 적어놨는데 경기도나 이코노미 레그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사들일 더 매수에 들어가겠죠, 오히려. 그죠?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시장에서 이미 워낙에 최근에 또 선반 형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물가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런 좀 전망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단기 물가에 약간 포커스를 해서 혹여나 이제 5%를 살짝 터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기회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물가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물가가 뭐 올라가든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 저는 모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그래프를 보시더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올려둔 스캇 퍼센트 한번 보십시오. 스캇 퍼센트.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결국 헤드거든요.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스캇 퍼센트하고 파월 의장이 있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 이런 거예요. 지금 전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자꾸 연준보고 금리 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못 내린다 하잖아요. 그죠? 왜 연준보고 금리 내리라고 한지가 오늘 버세노믹스를 보면 이게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연준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트럼프가 푸시를 했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준 내년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조급할 수 있는데 좀 긴 후에 보시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오늘 개별 채권 말씀드릴 건데요. 한개별 채권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데 어제 자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난 11월 달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전망 1.9%였는데, 참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 경전망 더 떨어뜨렸습니다. 1.6에서 1.7로 또 하향 조정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좀 걱정인데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 말씀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 펀더멘탈을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기 때문에 금리 내려간 쪽 방향인데 근데 추경이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뜰 여지가 있고 그 뜰 때마다 매수하는 스탠스를 취하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거 삼성증권에 나온 레포트를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어요. 자, 보니까 개인들 개별 종목 중에서 어떤 거 많이 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볼게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 12월 달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걸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우리가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래도 또 처음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 앞에는 뭐죠? 요거는 쿠폰이잖아요. 그죠? 쿠폰이고, 그죠? 여기 앞에 쿠폰. 여기도 쿠폰이잖아요. 요거 뭐였죠? 쿠폰이 0125가 뭐였죠? 쿠폰이 아시겠지만은 쿠폰 1.25짜리 쿠폰이란 뜻인 거고 요 뒤편에는 2603이 뭐예요? 26년 3월 달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잖아요. 즉 지금 지난 12월 달에 한국의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전부 다 너무 단기 채권을 샀다는 거죠. 여기 볼까요? 예를 들면 지난 11월 달에도 이렇게 단기 채권 산 거죠.
결론 잘한 선택인가요? 아니요, 잘못한 선택. 그러니까 잘못한 선택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사실 제가 아마 지난 기수 때 말씀드린 게 기억날 겁니다. 제가 지난 기수 때 미국 한국국제 신용국제 3.2 때 제가 한국의 정책금리 레벨이 그러니까 그렇죠. 정책금리 레벨이 저희는 시장에서 2.5를 보는데 2.5%를 보는데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1.75까지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지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기수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3.2 그 금리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 했고, 오히려 이거를 레버리지하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한 거 보면 요거 보시면 그냥 1, 2년짜리 아주 단기 채권, 12월 달에 다 단기 채권 투자했어요. 이분은 하나씩 못 보이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분들의 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딱히 아름답진 않습니다. 시장을 잘못 읽은 거죠. 오히려 이때 좀 약간 더 긴 채권 했으면 제 금리 한 0.5 떨어졌잖아요. 그때보다도. 한 2.7까지니까 0.5 떨어졌으니까 수익 오히려 많이 났죠, 사실은. 아무튼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자 한 거는 혹시나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 밑에 있는 채권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예를 들면 이마트 신종자본증권이나 뭐 한국금융지주나 하나금융 그리고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이 국채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 부도 안 날 거고요. 부도 가능성 굉장히 낮고, 근데 국채보다는 금리가 높아요. 예를 들면 이게 국채보다 금리 높으면 이게 예금보다 금리 높은 거거든요. 예금보다 금리 높은 거니까 이거 예금보다는 이자 더 많이 주고 부도는 안 날 것 같아서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제 그냥 가족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저라면 안 합니다. 이거 저라면 안 합니다. 기본 저라면 이거 안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투자한 건데, 저는 이 개인을 그러니까 조사한 건데,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 국채는 오히려 장기 국채를 하는 게 맞았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밑에 있는 채권은, 저는 권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는 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마트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건 첫 번째, 무슨 말씀이지만은, 당장에 부도가 난다는 뜻 아니고, 부도 난다는 뜻은 아닌데, 만약 경제가 나빠서 신용 경색 때문에 이런 채권 못 팔아, 중간에. 유동성이 떨어져서 못 팔고요. 설령 판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 가격은 금리가 쭉 따르면 가격이 쫙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하나금융지주, 한투,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중간에 매매하고자 하면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많이 파는 신종자본증권 볼게요. 이거는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신한은행 후순위채, 흥국생명 후순위채, 하나은행 후순위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신한은행이 망하겠어? 흥국생명이 망하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니까 뭐 이게 왜 생겼는지 그런 얘기 말고, 이거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후순위채입니다. 후순위채예요. 그 영구채입니다. 후순위채는 뭐냐면은, 자, 어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면은 먼저 갚아야 될 순위가 있고, 후순위는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갚는 거잖아요.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은행이나 카드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를 망하는 거를 방치하겠어? 방치하겠어요, 마쌤? 당연히 정부가 막아주겠죠? 예스! 동의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뱅크런이 발생하죠. 뱅크런이 발생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건강한 금융기관도 뱅크런에서는 손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뱅크런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은 그 은행들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절차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지정해야 됩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A라는 은행이나 A라는 증권사나 A라는 캐피탈 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공적 자금 투입되면요, 이론적으로 이건 후순위채니까 100%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보실래요? 최근 기사를 제가 캡처해왔어요. KDB생명에서 산업은행을 품은 KDB생명에서 돈이 필요해서 조 단위로 자본 확충한다. 이거 여기 보시면 후순위채 발행하는 거거든요.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죠? 이거는 이거 말이 좀 구하지 않을까? 여기 볼까요? KB금융에서 최근에 신용자본권인데 별 재미없다네요. 경제가 나빠지면요, 이거 다 위험해집니다. 보면은 하나선보, DB생명, 신금투, 신한금융지주, 메리츠화재, DGB금융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뭐 한 5%, 6%. 제가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모르시죠? 여기서 삼성생명도 있어요. 하나생명. 그래서 장점은 먼저 일단 금리가 높아.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이게 월 지급식도 있어요. 월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되게 좋죠? 금리 한 5, 6% 하면서 월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돈 안 넣어도 되잖아요. 되게 장점입니다. 언뜻 봐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니까 돈 워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어떤 우리가 PF 사태나 이런 거에서 뭐 그러니까 실제로 돈 조달이 어려운 보험사나 캐피탈사나 증권사일수록 이런 걸 더 많이 발행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첫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뭐예요? 아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은 자동으로
왜? 후순체니까. 두 번째, 이게 아까 영구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구체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뭐 한 5년 지나면 사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융기관이 사줄게요. 우리가 비록 영구체지만 만기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한 5년 지나면 사줄게요 라고 약속하는데 이것도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콜옵션 미행사. 예를 들면은 발행한 금융기관이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으면 못 지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후순위체고.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뭐 이벤트 발생했을 때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요거. 유동성 위험. 즉 뭐냐면은 오케이 뭐 어디를 할까요? 뭐 내니 DG KDB 생명을 합시다. 한 6% 준대라고 합시다. 6% 달해서 샀대요. 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억 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다가 살다 보면 돈 필요해지잖아요. 팔려고 하면은 매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로 사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금리는 예금보다 더 높고 한 5, 6% 이상 받고, 그리고 월 이자 준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뒤에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더욱더 이건 다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이 중도 매각 못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 높으면 우리 종합과세 대상자는 더더욱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무튼 저는 제 친구라면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상품들은 권하지 않는다. 사실 12월달 모두 다 12월달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한국 단기 국제 투자하거나 또는 이런 금융채 투자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우리나라 개별 채권들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다 소트를 한 겁니다. 이건 참조를 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실 건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채권들 탑3 요거 되죠? 얘들이 20-2, 19-6, 20-6, 만기 30년, 20년, 5년짜리네요. 그죠? 와우. 개인들 되게 많이 갖고 있네요. 20-2 같은 경우는 4조 5천 맞나요? 그죠? 4조 5천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전체 해당하는 채권의 한 10% 정도를 개인들 갖고 있다는 얘기고, 19-6은 너무 많네요. 19-6은 잔존 만기가 한 20년 정도 되는 거고, 20년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39년이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죠? 요거 한 15년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25년짜리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요 해당한 채권의 전체 채권의 한 30% 정도를 개인이 갖고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개인이 보유 비중을 많이 갖고 있던 채권들 속성이 있죠. 속성 뭐 첫 번째 좀 만기가 길다. 두 번째 요거 보셔야 되죠. 요거 뭐예요? 요거 쿠폰이잖아요. 쿠폰이 낮아요. 저쿠폰 장기면 저쿠폰 채권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상대적으로 장내 매매가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들 비중이 제일 많은 채권 볼게요. 제일 적은 거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빅3, 안 갖고 있는 빅3. 보면은, 요런 채권들이 가장 안 갖고 있는 개인들 비중은 보시면요. 거의 없네요. 채 1%가 안 되네요. 해당하는 채권에. 뭐 10년, 20년, 30만기인데 불구하고. 그죠? 이건 원래 발행할 때고, 단전만기도 짧게도 아무튼 간에 특징이 뭐냐. 개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채권 읽어보세요. 쿠폰이 3.0, 3.25, 3.375예요. 이거 기관 투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 투자가 되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가, 만약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처럼 할 수 있어요. 사서 나는 만기가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매년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가 매년 한 3% 따박따박 예금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높죠. 뭐 여기 보시면 요 색깔 예금 조금 더 높잖아요. 3%대 초반 또는 3% 전후지만은 만약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떨어지면 예금 금리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 따박따박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고쿠폰 채권들 같은 경우는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 채권, 즉 HTS에서 거래하고 할 때 물량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도, 개인들도 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개인들이 장내 채권을 많이 하려고 하면 위에 채권 위주로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바이 앤 홀드 목적이고, 이 장내 채권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채권 구조, 채권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기 채권 몰빵 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기 채권, 뭐 예를 들면 중기 채권, 장기 채권, 뭐 기준 이거 빼버려요. 이렇게라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장내 채권으로만 이렇게 다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5년짜리. 이거 볼까요? 20-2는 25년 남은 거고, 19-6은 일단 15년 남은 거고, 예를 들면은, 요 5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건 언제예요? 갑자기 요거 말고, 이거 금년 만기네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런 거. 그죠? 예를 들면 요런 거, 이건 제가, 아무튼, 이렇게 예를 들면 잔존 만기, 이런 거 얼마 남았죠? 이건 10년 남았고, 10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6년.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운영을,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드채, 캐피탈채, 회사채를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떨 때 투자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나 예금보다만 좀 더 나오면 좋겠어. 한 1년짜리로. 예금보다 플러스 알파 뭐 한 1년 정도. 어차피 예금은 종합가서 내는 거니까 다 종합가서 낼 생각하고 그럼 한 6개월이나 1년짜리인데 예금보다 더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할 때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등급단 채권 부도납니다. 금리가 과도 높은 채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재 예금 금리나 한국 국채 금리보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조금 높은 채권 투자하세요. 그 직관적으로 국채랑 예금 금리랑 확연히 한 2, 3% 높다는 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번 기수에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국내 상장 채권 ETF에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국내 상장 채권 ETF를 소트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이 보니까 국내 상장 채권 ETF는 보시면은 4천 들어왔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단기채들이에요. 단기채. 단기 금융채. 통환채. 단기 채권 ETF죠. 은행채. 국고채. 야, 여기서 하나 팁 한번 드려볼까요? 위에서 많이 들은 탑3 보면은 탑3 봤잖아요. 탑3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이거는 어떤 매매 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거의 예금처럼 확정금리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 타이거 25-15라는 거는 그냥 만기가 딱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가 ETF지만 만기가 있는 채권 ETF고 그리고 국채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왜냐하면 국채가 아니라 금융채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국내 상장 ETF로 주로 들어가는 건 국내 상장 ETF는 예금과 동일하게 과세잖아요. 종합과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거 주로 기관 투자가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만기가 한 1년 미만짜리로 가고 1년 미만이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금리 내려도 크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도가 안 나면서도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거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채권 ETF로 국내 채권 ETF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건 작년 12월 달이고 이건 금년 1월 1일부터 1월 21일 그저께까지 해서 연초 이후에 가장 자금 많이 들어왔던 채권 ETF를 소트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바뀌었죠? 회사채 ETF 그리고 국내 종합채권 ETF 그리고 이건 잘 아실 거고 에이스 30년 해치된 국채 채권 ETF.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린 건 뭐였죠? 주로 한국 장기채를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뭐냐면은 한 20일 경과 있잖아요. 20일 동안에 동관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미국채보다는 한국채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같은 장기채를 할 거면 한국 장기채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속 좀 시장 미스매치가 좀 발생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시장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만약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참고를 할 만한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국내 상장 채권 ETF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금처럼 어차피 예금 대비니까 이렇게 만기가 있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예금과 똑같은 효과고 그러면 이제 금융채 같은 경우는 예금보다 그러니까 일반 국채보다 조금 더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채권 ETF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영향을 안 받습니다. 거의 예금처럼 딱 거의 확정입니다. 그런 걸 많이 좀 활용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조금은 여기도 있지만 한국채 ETF를 많이 안 하시는데 ETF도 한국채 ETF,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주경식에서 약간 올라갈 여지가 있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잘 사모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개별 채권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내가 속된 말로 쩐이 잘 안 되고 금액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두 번째로 이것도 가능하죠.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도 그러면 ETF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뭐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좀 한국채 ETF 제가 지난 기수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작년 10월 달인가요? 11월 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같은 한국 30년과 미국 30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성과가 거의 뭐 한 30-40% 성과 차이 났다라고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장기채가 오히려 훨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렸었죠.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도 그때 들어가서도 한국 장기채 수익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사실 동구간 동안에. 근데 지금 한국 장치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였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상반기 때 약간은 추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했는데 근데 작년 더 내려갈 수 있다. 아무튼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단타 처먹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된 말 했는데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ETF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5% 16만 국채 2.5%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아주 쇼텀으로 이벤트가 있어야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쇼텀으로 2.5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니어 2.5 가면은 팔고 좀 기다렸다 다시 니어 3.09점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쇼텀으로는 근데 이거 취소할게요. 너무 제가 단기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채권 ETF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아무튼 한국 장기채를 좀 기업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 줄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로 플리즈 포트폴리오로 단기와 장기를 섞는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 수업 MP잖아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YTM 자료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개별 채권은 만기가 듀레이션이 줄어들더라. 그걸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뭐 가격이 할인채다, 뭐 쿠폰 얼마다 그런 거보다 요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융기관에서 은행 환산 수익 그거 다 무시하라. 그걸로 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채권을 포트폴리오 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또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올바른 채권 투자법 비슷하게 해서 강의 좀 간단히 해서 유튜브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이제 들은 거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투자를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여러 지역을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고, 그 다음에 시간의 축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이게 분할 매수죠. 즉 현재 시점에 지역을 분산 투자하는 건 우리가 분산 투자 개념이고, 이거 그 다음에 시간의 축, 예를 들면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거는 분할 매수죠. 즉 시간의 축과 지역의 분산을 동시에 해야만이 제대로 된 분산 투자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한 방에 사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저희 자문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문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채권할 때 다 이렇게 해요.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 분산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는요, 한국 국채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저희 한 50% 이상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왔어요. 물론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50 안 할 수 있어요. 뭐 40 하신 분들, 30 하신 어떤 분 60 하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홈 바이어스라고 해요. 홈 바이어스. 한국 국채는요, 틀려도 우리가 예상과 달리 틀려도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엄청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뭐 우리가 분할 투자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바벨 투자라고 하고, 그리고 절세 비용인데 요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바벨 투자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레딧 바벨이 있어요. 크레딧 바벨은 뭐냐면, 자, 트리플 A 투자하고 더블 B 투자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 바벨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국채가 되고 하나는 하이힐드죠. 그러면 국채와 하이힐드는 우리가 좀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리스크 오프 자산이고 여기는 리스크 온 자산입니다. 무슨 말, 좀 쉬운 말로 해봐라. 리스크 오프 자산은 뭐냐면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리스크 온 자산은 경제가 좋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즉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온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향입니다. 주식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경제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우량 자산의 비중은 좀 줄이고, 그리고 경제 되게 좋아질 것 같으면은 좀 하이힐드 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고, 반대로 앞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것 같아, 경제 둔화될 것 같으면 우량 자산의 비중을 키우고, 그리고 여기 조금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어쨌거나 두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이게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자산 배분 갖고 있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자산 배분과 차이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예를 들면 이거는 경제가, 자, 한번 보죠. 경제가 만약에 앞으로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국채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빠질 거잖아요.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은 국채 가격은 내릴 것이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점점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 지금 현재는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 않으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꽝이라기보다 손실도 안 보고 득도 안 보는데, 우리 채권이잖아요. 채권 어떻게? 미국채 기준으로 우량채 국채 4.5, 미국 하이힐드 7.5. 즉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거의 한 6% 정도의 연간 이자가 들어오는 컨셉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량채권과 하이힐드 채권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이게 첫 번째 바벨이고, 두 번째 바벨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장기 채권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금리 떨어지면 우리 대박 나잖아요. 대박 나요. 근데, 제가 한자 잘 표현해요. 예를 들면 여기를 가정합시다. 금리 떨어질 것 같은 플랜 A, 떨어질 거가 확실하다면 장기채 몰빵. 근데 세상 만사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린 플랜 B. 플랜 B의 상황일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단기채를 투자하거나 또는 장기채를 존버. 그냥 버티는 방법. 근데 그걸 무슨 방법 아니죠? 단기채는 설령 금리 올라가더라도 손실 안 봅니다. 거의 예금처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장기채와 단기채의 장단점이 다르죠. 즉 장기채의 장점은 수익성. 반면 얘는 수익성 안 좋아요. 반면 단기채의 장점은 유동성. 손실 안 봐요. 그러니까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반면 얘는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지죠. 반대로 가면은.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단기채는 금리가 오르든 말든 거의 확정 수익처럼 가져가거나 또는 2, 3년짜리라도 설령 금리 올라가더라도 거의 손실 안 보는 거고, 반면에 장기채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면 굉장히 주식 모조에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유동성과 수익성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단기채와 장기채를 적절하게 믹스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단기채와 장기채를 갖고 있을 때 정답 있니? 뭐 예를 들면 50대 50 이렇게 해야 되니? 정답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해봤고, 두 번째로 이 돈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나 이거 한 5년, 10년 정도는 이 돈 내가 뭐 표현했는데 물려도 버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기채 드실 수 있죠.
그죠? 또는 매크로 환경이 앞으로 금리 확 내려가면 또 장기 더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한쪽 몰빵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기채 몰빵하는 것도 권하지 않고 너무 장기채 몰빵하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하게 항상 장기채와 단기채를 적절하게 믹스를 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정답은 없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벨로 가져가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요거는 실제 제가 자문사를 할 때 방금 아까 다양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있는 거에 대한 실제 자문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분 오셨어요. 작년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 한번 볼게요. 자, 비중이 한국 장기채 이분은 한 40%인데요. 해외에 더 선호를 하셨나 보네요. 40% 했고 미국 단기채 10개월짜리 9% 0.25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한지 말씀드렸죠? 세금 안 내는 목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딱 꼭지를 찍으면은 요거 딱 팔고 다시 장기채 살려고 리밸런싱 목적으로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장기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제가 줄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내 매도가 유리한 종목을 사드린 거죠. 그리고 브라질 채권. 제가 브라질 채권은 이렇게 달러표 브라질 채권 말씀드렸잖아요. 9년짜리 예를 들면 비과세 만기 보유 이렇게 모여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한국을 한 50% 이상 두고 갔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상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바벨로 단기와 장기를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별 전반적 그림이 제가 약간 개별 채권 위주잖아요. 그리고 ETF 투자 하죠. ETF는 저희가 이렇게 인컴 포트폴리오라고 이분 같은 20%를 해놨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포트를 땄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방에 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적어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하고도 분할 매수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에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최근 고민 안 됐겠죠. 여러 가지로. 왜냐면 브라질도 이게 바이홀드 목적 같거든요. 이때 쿠폰이 6%로.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원칙 좀 가능한 여러분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능한 채권 ETF는 한 종목 몰빵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했죠? 왜 개별 채권을 선호한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채권 대비해서 채권 ETF는 제가 개별 채권은 이유는 첫 번째, 절세 목적, 두 번째, 위험 관리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별 채권은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따라 듀레이션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ETF는 듀레이션이 안 바뀌어요. 시간을도. 금리 떠 있으면 계속 그 정도 깨져 있는 거예요. PLG 투자하면은 만약에 내가 투자한 건 1% 떴어.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자 수익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그걸로 쌓이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평가손이 간 거는 무조건 금리가 내려야 돼요. 근데 개별 채권은 금리 안 내려도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험 관리나 절세 목적으로 개별 채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절세 논외로 하고 이게 베타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ETF 장점이 있잖아요. 짝짝짝짝 거래 비용 작고 민감하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권 ETF는 플리즈 포트폴리오로 이거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예요. 아까 이렇게 인컴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였어요. 이렇게 볼까요? 아까 제가 여기 할 때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바벨 하라고 했잖아. 바벨. 크레딧 바벨. 국채고 여기 이렇게 이머징이나 하이드 채권 이렇게 넣었잖아요. 예를 들면 대충 눈으로 안 읽어보실래요? 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 포트폴리오로 하셔야 되고 엔드 리밸런싱 해야 돼요. 계속 상황에 따라서 튜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채권 ETF는요. 한 종목을 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편익 뭐 하지만은 그러니까 승부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그림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요. 채권 편안하세요. 되게 편안하세요. 어떤 특정 하나에 딱 몰빵 치고 이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고요. 제가 조만간에 브라질 얘기 다시 할게요. 브라질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12월 초에 방송했고 그리고 제가 저희 클래스에서 지난 기수에 브라질 좀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브라질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이드 채권 대신에 쓸 수 있는 비과세 하이드 느낌으로. 그리고 헤아라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되게 좀 위험이 큰 하이드 채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일부러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것도 분할로 절대로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휴 끝나고 2월 달에 브라질 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번 같은 달러 표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표현이 그런데 연 6% 비과세 달러 예금 같은 느낌이죠. 요 리스크는 딱 하나 브라질 부도난 리스크. 근데 브라질 경제 상당히 양호하더라. 부도 리스크는 별로 상 낮더라.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컨셉이었죠. 아무튼 제가 브라질은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쭉 한번 브리핑 드릴게요. 이엔도 마찬가지, 브라질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국내 상장 채권의
ETF. 한국과 미국과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ETF 할 때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국 플러스 미국. 이렇게 다 합쳐야겠죠. 여러분, 제발 한쪽으로 풀배 가지 마십시오. 제발.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USA. 지금 장단점 다르잖아요. 자, 사우스 코리아는 이자가 너무 낮아. 반면 미국은 이자가 매력적이야. 반면 캐피탈 게인. 자, 앞으로 가격 올라갈 것 같은 건 직관적으로 한국은 되게 캐피탈 게인 높을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캐피탈 게인, 트럼프 때문에 좀 불안해. 예를 들면은. 그죠? 이자는 높은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적절히 믹스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난 세금 관련 별로 상관없고 이렇게 ETF로 하고 싶다 국민삼정.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이렇게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이렇게 컴비네이션 짜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짜면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장기채 몰빵 증거보다는 수익이 덜 날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30%, 40%. 반면 100% 장기채 몰빵 증거보다는. 근데 내려갈 때는 당연히 덜 먹겠죠. 근데 이렇게 중간 플럭추에이션 칠 때 뭐 주경가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장기채 몰빵 칠 때는 여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깨졌네. 예를 들면 깨졌네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전체 가중평균 듀레이션 이거보다 짧아질 거고 당연히 덜 터질 거고 근데 전략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오일 때 마쌤은 그때 더 잡으라고 얘기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왔다? 그러면 단기채는 거의 안 터지거든요. 그럼 단기채를 장기채로 더 리밸런싱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ETF는 리밸런싱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단기채는 금리 떠도 안 깨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그때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생각하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하이드 채권 있잖아요. 제가 하이드 채권 다음 2월 첫째 주에 하이드 채권 얘기할 건데, 지금 하이드 채권 이런 거잖아요. 하이드 채권은, 제가 이게 하이드는 주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이드는,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만약에 경제 좀 삐끗하면 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지금 보면은 하이드 가상금리가 뭐 평균 대비 여기 레코드 로우까지 와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경제가 딱 나빠지면은 딱 가격 깨질 리스크가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이드 채권에 올인 1 들어가죠. 올인 1가 가상금리는 역대 거의 최저 레벨로 와 있는데 베이스가 되는 미국 국채 금리는 하이드 금리 어떻게 계산한다? 하이드 금리는 미국 국채 10년 플러스 스프레드다. 문제는 스프레드가 너무 줄어든 게 걱정인데 근데 이게 한 2.6, 2.7, 2.8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4.5잖아. 그럼 이거 합치면은 얼마예요? 거의 7.5에서 8% 육박하는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딱 직관적으로 이자는 되게 매력적이네. 근데 나의 가상금리가 용납받아 확대되면 가격 깨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 다시 할게요. 이자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향후에 가상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깨질 리스크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듀레이션을 길게 해야 되나요? 듀레이션을 짧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자, 1번 제가 하트 표시를 해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현재 여러분이 한 8% 정도의 하이 채권 이자, 7.5 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는 굉장히 매력적이야. 근데 앞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것, 가상금리가 벌어지면 가격은 밀릴 수 있어. 그럼 이자 수익은 챙기고 싶은데 가격 리스크를 이자 수익 매력적인 가격 리스크를 노출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듀레이션을 짧게 하면은 향후 금리 움직이는 것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이자 수익에 더 포커스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하이드는 긴 채권에 하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는 가격 리스크로부터는 좀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높은 이자 수익을 목표니까 요렇게 와우 지금 7.9네. 듀레이션 2.5. 그래서 뭐 장기 국채나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미국 단기채 대신에 제가 미국 하이드 채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뭐 우리가 물론 매크로를 계속 맞춰야 되는 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매크로 별로 안 맞추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라 했는데 시장 움직이는 거에 그렇게 크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채권을 좀 재밌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채권 ETF 여기 있는 것들로 잘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 잘 조합하시면은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된다? 채권 ETF는 뭘 해야 된다? 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채권 ETF는 포트폴리오 투자해야 되고 채권 ETF는 리밸런싱 해야 된다. 두 가지 하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 챕터 4 시간 많이 흘렀네요. 보충 수업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벌써 이렇게 시간 왜 빨리 흐르지? 제가 이제 미국 채권, 브라질 채권, YTM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 반영되어 있나요? 이거 얘기네요. 그죠? 여기 거. 그죠? 제가 여기서 계산한 거는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겁니다. 따라서 블룸버그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 투자가 정도의 거래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리테일이라고 리테일.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증권사들은 많이 붙인 데도 있고 적게 붙인 데도 있다. 아무튼 여기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뭐라 해야 되나
지점 마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 크게 많이는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10년짜리 할까요? 10년짜리인데 이게 마진이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은 1년에 예를 들면 1년에 10bp 그러면 10년짜리면은 1%가 될 거고 그죠? 100bp니까 20년짜리면은 2% 20bp예요. 그러니까 채권은요 연 단위로 계산해야 돼요. 연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짜리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20년짜리 가격을 하는 거니까 20년짜리에 예를 들면 원래 4.0짜리인데 4.0짜리인데 0%인데 10pp 반영하면 여러분이 3.9짜리 사는 거죠. 3.9짜리 사면은 요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4.0% 연 YTM 원래 4.0이 돼야 되는데 3.9가 되면은 3.9가 들어가는데 보통 금융위원회 요런 방식으로 요 느낌을 붙인 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좀 뭐라 하나 정직하지 못한 금융기관은요 어떨 때 여기에 3%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3% 4%도 장기채에다가 단기채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기채는 0.1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10년 미만은 사실은 증권사 마진이 크지 않은데 이런 거죠. 증권사에서 장기채를 팔면은 돈 많이 남아요. 2% 3%.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장기채를 파는 게 되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가격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가 원인데 예를 들면 7,000원이다 8,000원이다. 근데 이게 20년짜리 20년치를 한꺼번에 반영되면 그런 거다라는 거. 아무튼 YTM은 그냥 이런 컨셉입니다. 그냥 연한 CPP 정도 느낌. 근데 해외 채권은 제가 이거 국내 채권 기준이고요. 해외 채권은 증권사들이 마진을 더 많이 붙여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외 채권 브라질이나 미국 채를 되게 마진 더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특정 증권사를 찍어서 너희가 가장 마진을 싸게 해주면은 내가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협상을 붙이고 싶어요. 아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거래하는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싸면 그걸 거래하시도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증권사에서 미국채와 브라질 자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가격을 싸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약간 중형사 뭐 키움이나 뭐 DB증권이나 이런 데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뭐 10년짜리 예를 같은 경우 딴 데는 2.5로 받는데 너 2를 받아. 이 또는 딴 데 2 받는데 1.5 받으면 내가 다 소개해줄게. 뭐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기업 그러니까 국내 채권보다 해외 장기채가 더 많이 비용이 좀 천차만별이고 좀 마진을 많이 붙여요. 그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말 드리고요. 자, 한국은 동결됐는데 그 이유가 미국과 금리 괴리라서 라면 환율 못 내려서 앞으로 금리 인하 힘들까요? 아니요. 금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게 아니라 금리는 저는 뭐 두세 번 이상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첫 번째 환율 이슈, 두 번째 국내 펀더멘탈 이슈인데 앞으로 갈수록 이 펀더멘탈 워낙에 최근에 환율이 1,500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국내 펀더멘탈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시기에 따라서 시중등급 하락해서 금리 급등하고 한국의 경제 부실 기업 상태를 볼 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글들이 있냐면은 제가 한국 국채를 추천하면은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뭐냐면은 한국 국채 추천하면은 한국처럼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면은 한국 환율이 폭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 국채 다 매도하고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채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자 보세요. 미국 정부의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미국이 한 100에서 120% 되거든요. 한국 얼마일까요? 한국은 지금 53%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은 국채 투자하기, 외국인 입장에서 국채 투자하기 너무 좋은 나라다. 주식과 반대입니다. 웬만큼 잘 살면서 경제 탄력이 떨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채권 투자하는데 누구한테 채권 투자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빌려줄 때는 빌려준 다음에 채권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나라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경제 고령화 지속되고 있고 계속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에서 내려갈 중장기 금 내려갈 전망이 높아지는 거니까 땡큐 가격 올라갈 가능 높은 나라. 두 번째, 근데 내가 돈 빌려준 나라가 날 부돈 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나라는 일단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양호하고 굉장히 견실하고 외환 보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직관적으로 얘는 배째일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좀 표현이 너무 조속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러면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보실 때 한국의 금리 레벨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격 상승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나왔다는 게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별로 비전이 없어 보니까 주식 가격 상승의 잠재성이 떨어져서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것처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한국 국채는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할수록 국채 가격 상승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WGBI 인덱스가 금년 10월부터 들어오는데 걔네들 바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12개월, 18개월 정도 걸쳐 들어올 건데 어쨌건 그게 한 60억에서 한 100억 달러, 100조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우리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채권 환율이 밀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해외 관계자하고 좀 얘기 나누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자체가 얼마나 뭐 예쁜지 건강한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야. 매크로 측면에서 단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제가 그 참조 일단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성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혹여나 제가 수업을 너무 깊게 하고 있나 또는 너무 쉽게 하고 있나 또는 이런 방향 좀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